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롬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40 중반의 나이가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저는 나이는 많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에요. 이 나이에 새댁이라고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좀 민망하고 쑥스럽긴 한데 저에게는 남편과의 결혼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순전히 딸이라는 이유로요. 세상에 제가 딸로 태어나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닌데 가족들은 마치 제가 원해서 딸이 되기라도 한 듯 저를 볼 때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왜 너 같은 쓸데없는 여자돌이는 자랑이었는데 왜 하필 남자가 아니냐고.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동생이라면 차라리 어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긴데 왜 예전 어른들, 특히 할머니나 엄마 같은 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물론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전에 말처럼 여자돌이라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여겨야 했지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고 멸시를 하는 건 항상 가정의 여자 어른들이었습니다. 제 삶은 어려운 점과 큰 곳을 떠나서 항상 여자돌이로 차별받고 소압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그 뒤에는 더 억울한 사정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언니가 4명이 계셨고 엄마는 아들을 낳기 위해 정말로 노력하셨다고 했지만 하필이면 나를 낳기 전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셨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분명 아들이 나올 거라고 양알이 보이더군요. 금줄이 튼튼하게 준비돼 있어 정말요. 이번에는 정말 아들을 낼 수 있어요. 우리 산신령님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아들일 테니까요. 엄마는 이 말에 화가 나기라도 한 듯 신이 나셨어요. 그때 제가 들어왔고 아들이 나온다고 확신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낳아보니 기대하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고 이번에도 분명히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물론이고 집안 사람들 모두 충격을 받았대요. 그 역시 제 잘못은 아니었는데 저는 마치 큰 잘못을 했듯이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아요. 만약 그가 아니었어도 서러운 일 여러들 겪었던 제 삶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엄마는 자신이 배아파를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정 한 번을 주지 않고 보다 못한 큰언니가 엄마 대신 저를 챙기고 돌봐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큰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만 해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도 그때의 부모님을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의 역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그들은 그저 어른이 되어 집을 떠날 날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저를 낳고 1년 반 후에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언니들은 남동생이 받는 대우에 부러울 만큼 요란하게 잔치를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속에서 행복한 순간을 누렸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안에서 아들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는 너무 불공평하고 서러웠기에 왜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지 물었더니 엄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집에 시집 가면 끝이잖아. 아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제사를 지내주기 때문에 집안에는 반드시 아들이 필요한 것이야. 또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때 내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망할 점쟁이, 분명한 아들이라고 해놓고 내가 찾아가 한바탕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벌써 토끼가 없었어. 엄마도 여자인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도. 할머니가 여자라서 뭐라고 했어? 너도 시집가면 알 거야. 엄마가 너나 커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박았는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어. 그러나 정민이를 딱 낳으니까 어떻게 되었냐.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돈도 100만 원이나 줬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나들 나왔다고 떠받들어 주잖아. 지금은 내가 엄마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어쩌겠니. 여자 팔자가 그런 걸. 저는 그 뒤 나중에 어른이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처럼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구박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충분한 구박을 받았는데 그래도 차별과 구박에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하냐며 저를 학교에 못 보내게 했다는 게 있어요. 너는 시집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밥값을 해야지. 공부는 우리 집의 정민이 하면 되고 자고로 우리 집의 기둥은 정민이야라는 말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그런 모진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더니 그리고 엄마도 할머니 눈치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도 할머니와 같은 생각인지 제 편이 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에게 원래 딸은 그래야 한다니까. 그러면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니? 그냥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집 딸들도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 다른 친구들을 보니 딸로서 아름답게 여겨지고 귀한 대접을 받는 딸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비교되어 저는 더 비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물론 제 위에 있는 언니들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언니는 화 안 내, 화 안 나지. 근데 뭐, 우리는 힘이 있어. 어른이 될 때까지 참겠다고 요 맞아. 제가 그러죠. 여기만 아니면 어디든 좋아. 언니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아빠가 기숙사 있는 공장으로 보냈죠. 네. 저도 곧 중학교를 졸업하면 언니처럼 공장에 가야겠죠. 진심으로 너무하네요. 우리가 물론 학비를 버는 시다발이지만 그래도 중학교까지 보내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는 이제 그것도 그만두라고 말할까 두렵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 가는 게 제일 싫대요. 나는 학교에 못 갈까 봐 걱정하다니까. 맞아요. 제게도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저는 노를 쓰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참 예쁘다고 해줬으니 저는 집보다 학교가 더 좋았고 학교도 좋고 공부도 좋아서 제 성적은 항상 상위 그룹이었어요. 우리 현숙이는 머리도 좋아서 뭐를 하든지 정말 잘할 거예요. 집에서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현숙이 같은 딸이 있으면 소원이었을 텐데요. 행운이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제 담임 선생님은 그러며 저를 칭찬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생님의 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아이라 해서 학교에 못 가게 된다면 누구에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집안 어른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는데 위에 있는 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고등학교 진학은 언감심으로도 꿈꾸지 못했어요. 계집애가 그만큼 배웠으면 되었다. 예전에는 국민학교 문턱에도 못 가는 계집애였어요. 계집애가 배운 만큼 살아야 한다. 아파요. 이제 너도 언니들처럼 돈을 벌어야 해. 너도 그동안 키워준 대가를 치러야 해. 제가 그동안 밥값 충분히 내고 살았어요. 밭에 가라고 하면 가서 밭을 짓고 집안일을 하라고 하면 했잖아요. 엄마 정말 너무해요. 뭐, 내가 본다머야 한다고 돈이 나오겠냐고. 억울하면 시집 가라. 지금 생각해도 손이 파르르 떨려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엄마는 본전도 못 찾을 거라고 했어요. 멍청하다고 나를 꾸짖으셨죠. 다른 집 엄마들은 같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거나 더러운 일을 하거나 하려 할 텐데 제 엄마는 때리거나 하는 시어머니보다 더욱 싫다고 느껴져 제게 눈을 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쟤를 남동생과 비교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삼신할머니도 정말 너무하셔. 공부를 잘하는 아들한테 주어야지. 왜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아이에게 준 걸까? 우리 집 사람들이 잘 되는 건데 다 그 놈의 시집아가 우리 아들의 운명을 가져가 버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팔자도 독한 년, 그 소리를 듣고 진짜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기 전에 중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제 사정을 들어준 선생님은 이런 내가 진지한 생각을 하게 해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선생님께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게 도움을 주시고 공부에 집중하도록 독려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온전히 애정을 담아 첫 스쿨에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제게 시간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고 표현하셨어요. 선생님과의 약속을 믿었던 제게는 선생님은 산타로, 하나님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집안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고 할머니와 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부터 할아버지까지 누가 가족인지 의심스러운 꿍꿍이를 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더니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마음에 빛이 있어 죽기 살기로 공부했죠. 당연히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나를 따라올 친구는 없었습니다. 내심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장학금이 없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고 자신을 채찍질했죠. 고등학교 시절 우리 집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큰 누나가 어린 나이에도 결혼을 했고 둘째와 셋째 누나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각자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어요. 마지막 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3개월 차이로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공부를 지지를 못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름도 생소한 고등학교에 겨우 입학을 시켰는데 남동생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싸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참 한심스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저는 더욱 집에 오만정이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건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엄마는 그동안 할머니 눈치를 보느라 저를 포함한 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만 효도하길 원했던 거려. 정민아, 너 최근에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내가 잘 되어야지. 넌 우리 집의 기둥이자 희망인데, 엄마. 난 공부 싫어. 머리도 나쁘고 별로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니까. 그냥 막내 누나한테 공부하라고 해. 누나는 여자잖아. 누나가 공부를 해봤자 시집가면 그만이야. 내 누나가 잘 되었다 해봤자 남자 언니가 시켜주는 거라고. 그래도 누나는 엄마나 아빠가 없어도 도와줄 사람이 많잖아. 속 터져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억울해. 왜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났는데 너는 왜 그래? 분명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을 거야, 정민아. 오늘부터라도 죽기 살기로 해.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저는 하마터면 박장대소를 할 뻔했어요. 저도 누나긴 하지만 제 동생은 공부하기에는 의지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했거든요. 그런 애한테 지금부터 죽기 살기로 하라니 저는 그때부터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에게 내가 옳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마음을 품었고 동기부여가 확실해서 공부는 더욱 잘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나의 그런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제가 집에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려먹었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무슨 전기가 그렇게 아까운지 꼭 큰 소리를 내셔요. 아니,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게 어디서 성기를 펑펑 써 이래서 집안의 암탈글. 멸망한다는 것이야. 너 그만 나대라. 책가방과 교과서를 확실히 다 찢어버리기 위해서 전에 내가 학습하는 것을 설명했으니 내 동생이 마음을 잡지 못한 건 아니야. 저는 그런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며 고등학교 졸업을 맞이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서 대학원 신청서를 부모님에게 숨김없이 내었는데 그리고 하늘만큼은 저의 편이 된 것 같아서 원했던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돈 문제였죠. 장학금만 받으면 다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진학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끌어준 선생님께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당황했지만 결혼한 언니가 뜻밖의 나의 졸업식에 찾아왔어요. 아무도 제 졸업식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어디서 알았는지 제 졸업식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주었고, 여태까지 저에게 학비를 대준 선생님도 함께 자리를 가졌는데, 언니가 먼저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이거 받아. 대학만 붙으면 뭐 해가서 방도 없고 교재도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집에서 나한테 그런 돈을 해줄 리도 없고. 언니가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 이건 언니가 꼭 해주고 싶어서 모았어. 언니, 고마워. 나 솔직히 걱정 많이 했어. 대학 붙었는데 돈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닌가 무서웠어. 언니, 나 이 은혜 꼭 갚을게. 진짜 꼭 갚을게. 나 진짜 언니. 아니었음 어떻게 살았을까 싶지만 언니가 여러 번 나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성공으로 여러분의 도움에 갚겠습니다. 그리고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배로 말이에요. 두 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현수가야, 선생님이 너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야. 내가 재능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면 돼. 그 감안해도 선생님은 매우 만족해할 거야. 넌 내 제자이고 그것도 매우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제자야. 세상에 이런 제자가 있는 선생님이 몇이나 있을까요? 오히려 3년 동안 너를 잘 돌봐줘서 나는 감사해. 저도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아 꿈꾸던 서울의 집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가겠다고 말했었더니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저를 막으며 여태 키워준 보살핀 값어치를 지금 내놓지 않겠다고 하여 갈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되니 정말이 사람들이 제 친부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도망치는 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가져온 짐은 옷 몇 벌과 언니가 주신 돈뿐이었고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지만 차별과 멸시가 없는 세상 속에서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선생님에게 약속했듯이 성공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흔한 미팅도 하지 않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아져서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과 동기들은 혀를 내두른 채 넌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에 오르고 평생을 통해 공부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기 싫어졌고 캠퍼스 생활을 즐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까운 시기가 지나가는 것을 느꼈죠.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면 대학을 계속 다니기 힘들 것이라는 사정을 누가 알아줄까요? 내가 소신 있게 털어놓지 않았고 나 또한 자존심이 있어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4년을 보냈습니다. 비록 그동안 한 번도 마음을 편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그 노력 끝에 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꿈속에서도 그리던 공기업의 추천을 받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적도 좋았고 토익 점수도 우수했으며 교수님의 추천서도 있었기 때문에 취업은 제가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집이 그리워졌어요. 당연히 그립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내 도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한 직장에 입사하여 초봉부터 높은 연봉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은 날에는 금이 환영하듯 선물과 음식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놀러온 이후 아주머니가 엄마와 함께 계셨는데 저를 보시고 반가운 듯 호들갑을 떴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누구야? 현숙이잖아. 너 서울대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신수가 아주 훤해졌구나. 그래, 취직은 했니? 우리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거기는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자기 정말 좋겠다. 맨날 재수하는 아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혼자 자라는 딸도 생각해.
얼마나 대견해. 대견하기는 무슨, 너 여기 왜 왔어? 좋은데 취직했다고 자랑하러 왔냐? 어머, 미숙 엄마 왜 그래? 오랜만에 딸이 엄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이만 가 볼 테니까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좀 해주고 알았지. 무슨 말인가? 내 아들이 입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는데 엄마야. 오랜만에 본 딸과 이야기할 내용이 그럴 밖에 없어? 그래, 없어. 나는 너 같은 여자가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아. 어차피 너는 남에게 시집가면 남의 것이니까.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거나 우리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줄 게 아니잖아. 나는 필요가 없어. 혹시나 했지만 역시 그랬네. 알았어. 그리고 이왕 상가를 이렇게 둬둔 채 재래식 유흥을 즐겼으면 어디든지 해. 야, 그래도 자랑하러 집에 왔는데 이게 다야. 돈 주머니 같은 건 없어. 돈 주머니? 그래. 딸이 집에 오면서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원래 시집 가기 전에는 돈을 벌면 집에 꽉꽉 담아두는 거야? 언니들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다 그랬는데 너만 예외인 줄 알아?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보내야 해? 내가 내게 세상을 보게 해줬잖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나 덕분인데 그건 이해가 안 돼서 말을 해도 소용없어서 집을 나갔는데 엄마는 내 뒤통수에 심하게라도 맥이나 말을 했어. 계좌번호를 보내줄 테니까 다음 달부터 돈을 보내줘. 공기업이든 뭐든 그렇게 대단한 곳이라면 많이 벌겠지. 싫어. 결코 보내지 않을 거야. 보내봤자 감사를 전혀 안 할 거니까. 몽땅 정민이 밑으로 들어갈 텐데 내가 미쳤어. 욕심만큼 못돼 먹은 년, 넌 나와 주는 애를 이렇게 갖냐.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엄마는 마치 큰 장사를 한 듯이 저에게 돈돈거리셨어요. 뭐 대충 예상은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죠. 저는 그 후 스스로 고아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서인지 직장 생활은 저에게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뒤늦게 누리는 여유와 퇴근 후에 저를 돌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많구나. 그런 것을 느끼며 감탄하던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3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남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누나,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었어? 근데 너가 여기까지 왔다니 무슨 일이야? 저는 갑자기 찾아온 동생에 대해 마냥 반가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분명하지 않은 목적으로 찾아올 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긴장했죠. 동생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내내 놀라고 당황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계속 취직하라고 하는데 나는 조직 생활이 채하하지 않아. 난 아무래도 사장님 타입인 것 같아. 가게를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하고 싶은데 집에는 돈이 부족하대. 그래서 누나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막내 누나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역시 똑똑한 누나야. 나에게 투자 좀 해줘. 그동안 돈 좀 모았거든. 진짜 웃겨. 너도 엄마나 아빠랑 닮아가는구나. 말대로 나는 똑똑해.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럴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에이, 가족끼리 왜 그러냐. 그리고 내가 그냥 돈 달라고 한 게 아니야. 빌려달라고 해. 초기 자금이 있어야 뭘 해보든 할 수 있는 거잖아. 됐어. 조직 생활도 몸에 맞지 않는 너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 돈을 주지 않을 거니까 돌아가. 나는 누나다운 모습으로 동생을 탓했어요. 그러자 다음 날에 동생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엄마가 전화해서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딸 자식은 이래야 한다며 지적했어요. 키워봤자 소용없는 개야. 동생이 오죽하면 너한테 찾아왔어. 독한 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하도 들어서 그런지 별로 상처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나는 가족과 엮일 바에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에만 충실했죠.
혼자 여행도 다니면서 시간을 소중하고 알차게 보냈는데 사람의 인연이란 게 정말로 존재하는지 여행을 하다가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남자가 현재의 남편이에요. 처음 만난 곳은 프랑스였어요. 여행이었고 남편은 사업 출장을 위해 와 있었는데 시간이 비어서 잠깐 관광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타국에서 같은 한국인을 만난 것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패키지 여행은 너무 지루해서 혼자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는 일이었나 봐요. 저와 남편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단지 비슷한 동양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박물관을 나와 커피를 마시러 가게에 들어가니 한국말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괜히 귀가 쫑긋하고 시선이 갔는데 남편도 제가 같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이 마주쳤고 가볍게 웃으며 몇 마디 나누다 커피도 함께 마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미완성된 남자와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니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남자도 이 시간을 특별하게 느꼈다며요.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 받았어요. 한국에 돌아와 동료들에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니 처음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도 많다며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덜컥 겁이 나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이미 사기일 수 있다는 불신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나는 남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죠. 남편은 그런 나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는지 저희의 만남은 흐지부지 되는 듯 보였는데 운명은 운명일지도 몰라요. 3개월 뒤 나는 스페인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남편이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박장대소를 하며 자신의 명함을 주었어요. 그 때문인지 남편은 나를 만나면 무조건 돈은 자기가 내려고 했어요. 여기서 뭔가를 얻거나 받으면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걱정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계속 믿어도 돼요. 내 입으로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긴 어려운데 적어도 현숙 씨한테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매일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바쁜 나를 위해 항상 시간을 내줬고 회사 앞에서 기다려주고 좋은 음식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줬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남편은 나를 만나려고 바쁜 일을 세우기도 하고 항상 힘을 썼더라고요. 휴일에 만난 적이 없으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만 일했는데도 이런 남자에게 반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했고 남편도 저를 아주 많이 사랑했죠. 남편은 제가 여자라서 차별받고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자마자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한 남편은 멀리서 크고 예쁜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이게 다 뭐야? 얼굴이 왜 그래? 조책을 맞게 계속 눈물이 나와서 나 좀 엉망이네.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꽃 받아주라. 앞으로 있는 시간은 여왕처럼 내가 따르면서 함께 보내자. 대접하면서 살면 어떨까 뭘 이렇게까지. 누가 보면 청혼하는 줄 알겠다. 맞아. 청혼하는 거야. 나랑 앞으로 평생 행복하지 않을래? 물론 매일 행복하진 않겠지만 어떤 날은 지지고 볶고 하겠지만 나 이제 좋은 남자가 아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주라. 저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청혼의 넋을 잃고 말았어요. 연애 기간만 4년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기대도 했었지만 고아처럼 자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제 아픈 상처를 알고도 결혼을 하자니 너무 감동적이라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니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바로 저를 쓸모없다 여기시는 부모님인데요. 시댁에서는 저의 사정을 듣고 처음에는 상견례를 생략할까 하셨지만 결혼은 중요한 일이니 형식적으로라도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어요. 물론 부담은 갖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부모님께 이자와 결혼을 하니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말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엄마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매우 흥분하셨어요. 뭐, 상견례? 웃겨요. 자빠졌네. 내가 자식 노릇을 왔다는 것인가요? 부모님처럼 행동하라는 건가요? 내가 그랬어. 나는 갈 생각 없어. 내가 혼자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시집도 혼자 가는 게 맞겠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간판 보고 다른 생각할 거야. 어디서 홀랑 뜯기고 망할년이야.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말이 좀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다음 날에 아버지가 전화를 해왔어.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상견례라도 하려는 모양이었어. 엄마가 거절할 것을 알면서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셔도 돼요. 아니다. 그래도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그럼 되겠니? 나도 뭐 너한테는 잘한 게 없단 걸 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 조금은 알겠다네. 동생은 집안 돈, 엄마 쌈짓돈 몽땅 말아먹고 가게 하나 한다고 저리 빌빌거리는데 너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했으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뜻밖이었어요. 제 기억 속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대학을 가겠다고 하자 엄마와 함께 저를 못 가게 막은 모습이었는데 아마 제가 모르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늙고 약해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동생이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은 것이 컸겠죠. 그렇게 마련된 상견례장 아버지만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설득했는지요? 잔뜩 심술궂은 얼굴로 엄마와 아버지 양옆에 앉아 계셨고 남동생도 무슨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겠다는 듯이 따라왔는데 조금 늦게 도착한 예비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엄마와 남동생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들린 말에 저도 놀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저야말로 놀랐네요. 그동안 그렇게 보려고 해도 못 보던 두 분을 여기서 다 보고. 아니, 그게 벌써 월세가 몇 달이나 밀렸는지 아시죠? 이젠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보증금이 없습니다. 이야기인즉 저희 예비 시아버지는 엄마가 계약하고 남동생이 운영하는 닭갈비집이 있는 건물을 건물 주셨어요. 그러나 불황 때문인지 아니면 가게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장사는 영 문제가 있었고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도 까먹어버리고 도둑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엄마는 시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 앞에서 몸을 낮추며 고생했고 우리 남동생은 이 모든 상황을 타이르고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믿어주세요. 투자한다 생각하고 기다려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사장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 누나가 결혼하면 저도 사돈이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사돈께 이렇게 부탁드릴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봐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시기를 못해서 그렇지. 참 똑똑하고 야무지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한번 봐드릴게요.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부끄러운 저희 엄마와 동생에게 쉽게 그러겠다고 하셨고 그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듣자 하니 우리 집 며느리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의 아들과 딸 차별이라니 저도 같은 부모로서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아파했어요. 저렇게 장하고 대견한데. 그래서 말입니다. 제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세요. 무릎을 꿇고요. 올바른 문법으로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요. 그쪽 딸이긴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나뿐인 며느리입니다. 제 며느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당장 쫓기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사과하셔야 해요. 시아버지는 단호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시아버지가 요구한 대로 무릎을 꿇지 못했지만 남동생은 이 기회를 삼아 무릎을 꿇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엄마가 손쓰기 힘들 때 빨리 무릎을 꿇어달라고 조르더군요. 뭐, 빨리 꿇어라고 하잖아요. 누나, 나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누나를 따르면서 살게요. 이건 모두 누나의 덕이에요. 누나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엄마는 뭐 하는 중이에요? 빨리 엄마에게도 누나께 부탁해주세요. 시끄럽게 왜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당장 가게를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너에게 많이 해서. 다시는 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 집에 간다고 했다더니 용서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앞으로 친정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우린 이제는 아니에요. 쓸모없는 여자라고 했다가 제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현수 아빠도 너에게 용서를 부탁했어. 그동안 죄송했어. 우리가 예전 사람이고 요란한 사람이라 그랬어. 쓰면 못 박는 건지 알면서도 왜 그랬는지 알고 나니 목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남편의 손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새기고 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게 사실이죠. 당신의 부모님은 실수를 저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나를 아끼고 도와주신 부모님의 은혜까지 저버리지 말고 너도 용서를 구하고 내 부모님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너의 마음도 편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로 이야기를 끝내셨고 엄마는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받으신 후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찾아와 품에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아가, 드디어 이제 내가 내 며느리가 됐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젠 내가 너를 딸처럼 귀하게 여기며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너 같은 딸을 꼭 갖고 싶었거든. 하늘이 드디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그 이후로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와 같은 친딸 같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좋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떠올리시며 고생한 그동안 많이 했으니 이젠 사랑받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하신다고 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은 일이 많은지 궁금해요. 결혼 후 큰언니와 선생님께 은혜를 입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언니와 선생님이 제가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어요. 이제 보니 제 주변에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제 낳아준 친부모에겐 잊을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함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받은 감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미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걱정도 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미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남편과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께서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